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의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노숙자 쉼터에서 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끝이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창밖으로 낙엽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쉼터 관리자가 창문을 열어주면 하루 종일 그 풍경만 바라보고 있죠. 작년 이맘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아침이면 커피 향이 아파트를 가득 채웠고, 저녁이면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와인 한 잔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가을이 될 거라는 걸.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과 아내가 남긴 보험금까지. 어제는 수면제를 한 움큼 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쉼터 직원이 발견해서 지금은 관찰실에 있네요.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지만 전 멀쩡합니다. 그저 너무 피곤할 뿐이에요. 밤이면 더 이상합니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거든요. 한강 벤치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던 그 목소리. 지금도 그리운 그 목소리. 사랑이란 건 참. 아니, 더 이상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써버린 6개월간의 이야기를. 작년 11월 초 강남 압구정동 커피숍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6년,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날들이었죠. 매일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65세의 선미 씨였죠. 저기,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우아한 투피스 차림의 그녀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커피숍이 꽤 붐비던 때라 자연스럽게 합석이 되었죠. 은행에서 퇴직했다는 그녀는 세련되고 지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퇴직 후 허전함을 커피로 달래고 있었거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둘 다 배우자와 사별했다는 공통점도 있었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취미도 같았죠.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수줍게 말했죠. 저,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게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선미 씨는 여느 또래 여성들과는 달랐어요. 문학, 음악, 미술 등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죠. 공직 생활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 과거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12월이 되자 선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마침 겨울 기획전이 시작되는데, 압구정동의 한 빌딩 3층에 있는 미술관은 아담했지만 고급스러웠습니다. 전시된 그림들도 눈에 띄게 좋았고 방문객들의 태도도 우아해 보였죠. 선미 씨는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실 이 미술관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하지만 요즘은 미술품 시장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제 말에 선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 하지만 그러시면 너무 죄송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녀의 계획적인 덫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한 것이 미술관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행정 처리나 서류 작업을 도왔고 선미 씨는 매일 점심을 직접 싸와서 함께 먹었죠. 도시락 통을 열 때마다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죠. 미술관에는 젊은 여직원 둘이 더 있었는데 모두 선미 씨를 진심으로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 실장이라는 30대 후반의 여성은 선미 씨를 친언니처럼 모셨죠. 원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IMF 때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이렇게 일어서셨잖아요. 저희한테는 롤모델이세요. 김 실장의 말에 선미 씨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새해가 되자 선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베니스에서 오는 중요한 컬렉터를 만나야 하는데 혹시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수락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 라운지에서 있었던 그 미팅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난 외국인 컬렉터는 마르코라는 이탈리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선미 씨의 미술관이 소장한 어떤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죠. 이 작품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150만 달러를 제안하고 싶은데 마르코의 말에 선미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진행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겼죠. 죄송하지만 현재 미술관 건물 담보 대출 문제로 작품 처분에 제약이 있어서 선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르코는 아쉬워하며 자리를 떴고 그날 저녁 선미 씨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해주지 않고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전 충동적인 제안을 했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금과 아내의 보험금으로 여유자금이 있었거든요. 선미 씨는 처음엔 극구사양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정말 너무 큰 부담이에요. 하지만 결국 제 진심이 통했는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공동 운영자로 함께 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공증을 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가는 순간 가슴 한켠이 불안했지만 그녀의 다정한 미소가 그 불안을 지워버렸죠. 2월이 되자 선미 씨가 갑자기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미술관 옥상 정원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이었죠. 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제 사업도 함께 하는데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습니다. 선미 씨가 원했죠. 미술관 직원들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해서요. 김 실장은 눈물까지 흘리며 축하해줬습니다. 원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든든한 후원자이자 반려자를 만나셨네요. 신혼집은 제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선미 씨는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거실에 걸린 아내의 사진도 자연스럽게 치워졌죠. 모든 게 새롭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요. 모든 걸 새롭게.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달콤했던 건 첫 한 달뿐이었습니다. 3월부터 미술관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마르코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작품 가격이 갑자기 2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추가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미술관이 위험해질 수도.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통장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몇 천만 원 단위의 출금이었습니다. 미술품 운송비, 보험료, 전시장 리모델링 비용. 그럴듯한 명목이 늘 있었죠. 선미 씨는 매번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번만 넘기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마르코가 보증을 섰고 유럽 쪽 투자자들도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에 오는 손님들이 줄어들었는데도 직원들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여유로워 보였어요. 특히 김 실장은 명품 가방을 매일 새 것으로 바꿔가며 출근했죠. 밤늦게 들리는 수상한 전화들도 신경 쓰였습니다. 선미 씨는 테라스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고 전화 받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해외 컬렉터들이에요. 시차가 있어서 그녀의 설명이었지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4월 초 갑자기 선미 씨가 급한 출장이 있다며 제 인감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술관 명에 변경할 게 있어서요. 여보가 이제 공동대표니까.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아내와의 오랜 생활로 키워온 의심 많은 성격을 그녀는 교묘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도장을 건넸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어느 날 우연히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선미 씨가 잠깐 목욕하러 간 사이였죠. 무심코 펼쳐본 서류들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각종 대출 서류들, 미술관 담보 대출, 심지어 아파트 전세 계약서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외국 출장이라며 자주 비운 시간들, 그때마다 받아왔던 제 도장과 서명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놓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선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 오빠, 이제 다 됐어요. 이번에도 순조롭게. 네, 이번 할배도 깔끔하게.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할배라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저는 그들에게 그저 이번 할배였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3년 전 강남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70대 노인을 속여 6억을 가로챈 사기 사건. 2년 전 분당의 미술관 사기 사건.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선미 씨였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뿐. 여보, 저 나왔어요. 오늘 저녁은 뭘 드실? 등 뒤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선미 씨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고 저녁을 차려주며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내일 미팅 끝나면 우리 제주도 여행 한번 가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이 이제는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 씨가 미팅에 간 사이 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모든 서류에 본인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관리를 위임한 걸로 보이는데요. 민사 소송을 해보시는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술관에 들렀습니다. 간판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직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김 실장의 자리에서 발견한 메모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표적 완료. 다음 주 부산으로 이동. 목표액 달성. 보너스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우연한 만남부터 정성스러운 도시락, 눈물로 호소하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선미 씨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죠. 즐거웠어요. 당신 같은 분을 속이는 게 조금은 미안했네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죠. 이제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 볼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차갑고 깔끔한 글씨체. 6개월간 제가 본 따뜻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서랍 속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통장들,
제 명의로 발급된 낯선 신용카드들,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대출 서류들. 순식간에 찾아온 파산. 35년 공직 생활로 모은 퇴직금, 아내의 보험금, 강남 아파트까지.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대출금과 카드비까지 합치면 7억이 넘는 빚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들고서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출국하신 것 같네요. 오늘 새벽 비행기로. 죄송하지만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부끄러워서 신고도 못 하시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녀와 함께 걷던 이 길이 강물을 바라보니 망설임 없이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찾아와 매일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고민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불효를 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셨다면서요? 공무원 생활 35년 하신 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입자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전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서울역 근처 노숙자 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재혼한다는 여자한테 당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저는 조카라는 놈이 사업 투자 명목으로 집문서를 뺏어가더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한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노린 전문가들의 철저한 계산이었던 거죠. 어제는 처음으로 수면제를 한 움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쉼터 직원이 발견하고 말았죠. 지금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미술관에서 처음 본 선미 씨의 우아한 미소, 매일 아침 정성스레 준비해줬던 도시락, 한강변을 걸으며 나누던 대화. 모든 게 완벽한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쉼터에서 만난 심리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죠.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큽니다. 내 진심을 알면서도 연기했던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녀도 조금은 진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얼마 전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71세 의사 출신 할아버지. 이번에도 미술품 투자를 미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제발 증언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말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쉼터 생활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마지막 안식처가 된 것 같네요.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봉사자,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웃으시네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말씀도 안 하시고 젊은 봉사자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에 한국에 온다고. 하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네요. 그저 아빠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미 씨의 다른 이름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죠. 박영수, 이미경, 정수진. 서울 곳곳에서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더군요.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피해자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인을 노린 조직적 범죄단이에요.
담당 형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제가 그들의 쉬운 먹잇감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롭네요. 요즘은 같은 쉼터의 할아버지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지냅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특히 박 할아버지는 투자 사기로 5억을 날린 뒤 노숙자가 되셨다는데 매일 저와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저 외롭고 쓸쓸해서 누군가를 믿고 싶었을 뿐인데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있네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쉼터 상담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더욱 진흥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품 투자, 호텔 사업, 금융 재테크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 더욱 외로워진 노인들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속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라 믿으며 모든 걸 걸어보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제 실수가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며칠 전 경찰서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미 씨,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정지희였더군요. 그녀의 조직이 부산에서 또 다른 노인을 속였다가 실패했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분이 빨리 의심을 품고 신고를 하셨다고.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신 수법들이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어요. 형사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심리 상담사는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입니다. 진심을 악용하는 그들이 잘못이지 진심을 다한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도 밤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커피숍, 그녀가 건넨 첫 도시락, 한강변의 달빛 아래서 나눈 대화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일이 그리운 걸까요? 오늘 아침 쉼터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네요. 비탄감을 위한 개인회생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런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에 큰아들이 온다고 했으니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다른 할아버지들도 저를 격려해 주십니다. 용기 내세요. 저도 작년에 자식들한테 다 말했어요. 처음엔 화내더니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했다는 거.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는 거. 이제 제 이야기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긴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몇 마디 전하고 싶네요. 우리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이 모두 거짓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이 보여주는 호의가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인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요즘도 가끔 꿈에서 선미 씨를 만납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설명하던 모습, 도시락을 건네며 웃던 얼굴.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행복했던 기억은 지우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보인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만의 판단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걸. 쉼터의 창문 너머로 단풍이 물들어갑니다. 작년 이맘때는 선미 씨와 미술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단풍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추억조차 쓰리네요. 하지만 이 아픔도 곧 지나가겠죠. 새로운 봄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견뎌보려 합니다. 지난주 드디어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들은 한참을 울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매주 연락을 해오네요. 얼마 전에는 경찰서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선미 씨, 아니, 정지희의 공범 한 명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검거도 시간 문제라고 하네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증언해 주신 내용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어요. 형사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제가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도 조금씩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수면제를 찾지는 않네요. 쉼터 할아버지들과 바둑 두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오늘도 쉼터 창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동안 손떨림이 심해 녹음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네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진실도 아니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돈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주변을 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쉼터 선생님들, 서로를 걱정해주는 할아버지들, 그리고 먼 곳에서도 자주 연락하는 자식들.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형사님이 그러더군요. 제 증언 덕분에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이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런 아픔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갑니다. 작년과 같은 풍경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 테죠. 부디 제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과 명예를 잃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전해주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